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한때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사랑에 빠졌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저는 그를 오빠라고 부르며 편하게 지냈죠. 제가 27일 때 만나서 연애를 3년 했고 30이 되던 해에 프로포즈도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이 참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인연이 결혼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알지 못했던 첫사랑이 있었고 심지어 그 사람과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도저히 제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행동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이란 건 아이들의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의 진심마저도 우습게 알고 기만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에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4살 차이라 궁합도 좋다고 했고 예비 시댁에서도 저를 참 좋아해 주셨죠. 처음 인사드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남녀가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더라. 어머님은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는 빈손으로 가기 민망해서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가져갔는데 고맙다며 잘 받아주셨어요. 첫 만남은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렸고 양가 모두 큰 반대 없이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결혼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나니 그제서야 진짜 결혼이 다가온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배려심도 깊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었죠. 제가 싫어하는 술이나 담배는 멀리했고 운동을 좋아해서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절 먼저 생각했죠. 회식이 끝나면 2차는 가지 않고 일찍 집에 가겠다며 귀가를 하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던 사람이었고 시간이 늦었지만 보고 싶다며 집 앞으로 갈까 묻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늘 밤 11시 전엔 귀가했고 친구들 대부분이 결혼을 한 상태라 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죠. 반면 저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일이 잦았고 그럴 때면 그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한 번에 6개월씩 등록해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제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는 정말 깔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는 날이면 그의 차량 안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그 사람은 한층 더 철저했죠. 청소기를 차에 두고 수시로 사용하는 모습에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래된 차였지만 그의 손을 거치면 언제나 새 차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사람이라서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집안 형편은 저희 쪽이 조금 나았지만 조건을 보고 만난 사이는 아니었고 두 사람 다 직장 생활을 하며 맞벌이를 할 계획이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결혼 후에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상견례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알아보면서 실감이 더해지더라고요. 비싸고 화려한 장소보다는 하객분들이 오기 편한 역세권, 그리고 음식이 맛있는 곳을 우선으로 두고 천천히 골라 나갔습니다. 예식장 하나 정하는 데에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조차도 마냥 즐거웠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웨딩홀을 이렇게까지 많이 둘러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며 웃고 설레고 기대하던 기억들이 제겐 여전히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잘 들어갔어? 방금 도착했어. 오늘 많이 걸어서 그런가 다리가 좀 아프다. 그래도 재미있었잖아. 재미있었어. 웨딩홀을 보니까 나 오빠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졌어. 준비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도 그래. 오늘 많이 걸어서 피곤하긴 하다. 난 먼저 씻고 쉬어야겠어. 너도 오늘은 일찍 자. 어차피 결혼을 하기로 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식장 말고도 챙겨야 할 게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친구들 말로는 준비 과정이 나중엔 다 추억으로 남는다 하길래 기분 좋게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출근하느라 바빴고 주말이면 남자친구와 함께 여기저기 예식장도 보고 스튜디오며 드레스며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고 결혼 준비는 어느덧 거의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까지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이벤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풍선의 꽃다발, 분위기 잡는 연출 같은 게 왠지 우리 사이에 어색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에도 프로포즈 안 해도 돼. 몰래 준비하지 마. 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죠. 하지만 그는 결국 작게나마 준비를 했더라고요. 오빠 뭐야? 우리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결혼하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대신 비싼 건 준비 못했어. 내가 비싼 선물 바란 줄 알아? 그래도 고마워. 이거 다 직접 준비한 거야? 힘들었지만 사실 친구들도 좀 도와줬어. 그날 우리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연애하는 기분으로 잘 살자고. 프로포즈까지 받고 나니 진짜 결혼하는구나 한 번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집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자기가 집을 마련하겠다고 했었죠. 저는 굳이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오히려 반반 부담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좋은 집은 아니어도 내 힘으로 마련하고 싶어. 그래야 남자로서 체면이 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그의 사촌형이 외국으로 나가며 혼자 살던 빌라를 사게 넘기겠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신혼집으로 정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위치는 다소 애매했고 제 입장에서 대중교통도 불편했지만 어찌됐던 둘 다 차가 있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않는 대로 일단 적응해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집을 보러 갔을 때 내부는 아담하고 괜찮아 보였어요. 20평대지만 신혼 초에는 오히려 아늑해 보여서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부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빌라를 함께 보고 온 날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집은 그냥 우리 쪽에서 하자. 아빠가 볼 때 그 집은 너무 오래됐고 주변 환경도 마음에 걸린다. 남자친구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집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리비만 내면서 잠시 살게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말은 싸게 넘긴다고 하더니 실상은 명의 이전도 없이 사촌형이 외국에 있는 동안만 빌려주는 구조였죠.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집이었고 제 입장에서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른 집을 알아보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저도 집 마련에 돈을 보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대출 없이 잠시 그 집에서 살고 돈을 모아 나중에 전세로 나가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죠. 사실 그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단호하셨습니다. 어차피 너한테 줄 집이야. 지금 그냥 받는 셈 치고 들어가 살아라. 알고 보니 부모님은 몇 년 전에 25평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두셨고 그간 전세를 주며 관리해 오셨던 거였어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 사이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저희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기에 부모님의 결정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죄송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완강히 반대하던 남자친구도 막상 그 아파트를 확인하고는 금방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한테 그런 인사 받으려고 그 집 준 거 아니야. 결혼해서 앞으로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날 이후 집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신혼집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은 돈 중 일부를 저에게 주며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거의 만나지도 않던 남자친구가 이상하게도 약속이 많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항상 퇴근 후에는 제게 전화를 걸거나 늦은 시간에도 보고 싶다며 집 앞으로 찾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 라며 전화를 짧게 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나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오빠도 퇴근했어? 나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어. 어딘데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 번화가 술집이야. 나 결혼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보자고 해서 나왔어. 내가 이따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래, 알겠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재밌게 놀아. 그때가 결혼 2달 전쯤이었기에 저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정신없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친구의 얼굴을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평일에도 그러더니 주말까지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 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영상통화나 메시지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예전처럼 다정함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열흘 만에 겨우 만났을 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바빴지? 알긴 하네. 그런데 무슨 친구들을 그렇게 몰아서 만나? 그러다가 우리 결혼식에 오빠 친구들만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워낙 바쁘게 살아서 평소에 잘 못 만났잖아. 그래서 이번에 다 만나두려는 거야. 그 말이 그땐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니 반갑고 또 좋아서 속상한 마음도 금세 풀렸죠. 그리고 얼마 뒤 청첩장이 나왔고 저는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대부분 우편으로 보낸다고 했고요. 그 주말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 이번 주 일요일에 현영이 만나기로 했어. 현영이?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 맞아? 오빠도 같이 만날래? 아니야. 여자들끼리 만나는데 괜히 내가 끼면 되겠어? 나중에 저녁에 잠깐 보든가 하자. 그날 저는 아침부터 준비하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친구가 미리 예약을 해둔 식당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자리마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 조용했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여기 신기하다. 나중에 오빠랑 와봐야겠어. 분위기 좋지? 데이트 코스로 딱이더라고. 그렇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옆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발끝까지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제 남자친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는 것이었죠.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현영아, 남자친구가 네 얼굴은 모르잖아. 지나가면서 옆자리 좀 봐줄 수 있어? 잠시 후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맞아, 네 오빠 맞아. 뿔테 안경 쓴 거 너가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아. 근데 옆에 어떤 여자랑 같이 있어. 순간 정말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남자친구에게 아무 일도 없는 듯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 하고 있어? 그러자 몇 초 만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집에서 너 생각 중이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가 그냥 친구일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제 친구가 말해준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죠. 서로 기대어 안고 다정하게 나누는 대화는 절대로 친구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친구가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도와줄까? 핸드폰 사진 찍는 건 소리가 나니까 그냥 내가 카메라 영상 켜고 지나가 볼게. 조심스럽게 옆칸을 지나가며 친구가 찍어온 영상을 확인해 본 순간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남자친구는 그 여자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장난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나누는 그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범했던 하루, 친구와의 즐거운 약속, 밥이 맛있고 분위기가 좋았던 식당까지 그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먼저 갈게. 미안해. 야, 너 혼자 어떻게 하려고? 이거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결혼식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친구의 걱정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머리가 아파서 그 자리에 있기 힘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옆에 앉은 여자와 아주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히고 숨이 턱 막혔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나중엔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대화였어요. 칸막이 너머로 흘러나오는 말들이 너무 생생했고 그 의미는 점점 저를 공포에 가까운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 말이야. 나랑 너무 닮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가 훨씬 예쁘지. 근데 내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 내가 만나는 여자들이 다 너랑 좀 닮았대. 뭐야? 기분 나빠. 일부러 그런 사람만 골라서 만나는 거야? 너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이상형이 곧 너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만나는 여자들마다 너랑 비슷한 거잖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귓가를 찔렀습니다. 첫사랑은 못 잊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널 다시 만났나 봐. 특히 이 남자친구의 말은 저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바로 헤어지면 안 돼? 기왕이면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그건 안 돼. 그래도 혼인신고는 해야지. 그럼 그 여자랑 얼마나 살다 헤어질 건데? 최소 1년은 같이 살아야 돼. 그래야 이혼하면서 몇 억은 뜯을 수 있지.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는지,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결혼을 돈벌이 수단처럼 여기고 있었고, 저라는 사람은 단지 이용 대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화를 참을 수 없었지만 친구가 저를 말려서 속으로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홧김에 당장 들이닥치면 아무 증거도 못 남겨. 그럼 네가 너무 억울하잖아.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마음을 다스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친구와 통화하면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 아직도 지금 이 결혼 그대로 하려는 거 아니지? 당연하지. 이 결혼은 절대 못해. 그럼 더더욱 증거가 필요해. 네 잘못도 아닌데 왜 너만 다 잃어야 해? 그렇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친구는 잘 만났어? 이제 막 집에 왔어. 오빠는 하루 종일 뭐 했어? 나?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 뻔뻔한 거짓말을 태연히 내뱉는 그의 목소리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약속대로 남자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고 저도 평소처럼 인사하고 식사 자리에 앉았죠. 겉으론 평온했지만 속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한참 식사 중 저는 옆에 놓여있던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볼 일이 아닌 증거를 찾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남자친구의 폰을 열고 메시지함과 사진첩, 통화 기록까지 확인하며 동영상으로 모두 기록했습니다. 메신저에는 두 사람이 나눈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진첩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두 사람은 하루 이틀 알고 지낸 것이 아닌 생각보다 끈적하고 깊은 사이였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그 여자는 남자친구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상태였고 저는 그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기야, 화장실 안에서 뭐해?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곧 나갈게.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핸드폰은 조용히 제자리에 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얼굴을 살피며 소화제를 권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날의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몸은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 괜찮다면 다행이지. 또 보자. 그렇게 저는 주차장으로 나왔고 남자친구가 손을 잡으려 하자 무의식적으로 뿌리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별일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나 바로 집에 가볼게. 이따가 연락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서 남자친구의 핸드폰에서 옮긴 사진과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터져나오는 울분과 눈물은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 모든 장면이 저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저와 결혼을 준비하던 그 사람. 한 집에서 미래를 꿈꾸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바람을 피웠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던 사람이 그 뒤로는 저에게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사랑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된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못 잊겠다던 사람이 있다면 저는 굳이 그 인연을 막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 끌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고 바로 다음 날 퇴근 후 연락도 없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너가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어머님, 제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들어와. 아들은 방금 퇴근해서 씻고 있어. 너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그냥 퇴근하자마자 와서 지금은 생각도 없네요. 식사를 챙겨주시겠다는 어머님의 따뜻한 말에도 저는 미소 한 번 짓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씻으러 들어갔는지 핸드폰이 거실 소파 위에 있었고 저는 이 사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위해 남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어딘가 연락을 보냈습니다. 한참 뒤 남자친구가 씻고 방에서 나왔고 저는 식구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얘기 좀 해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거실 소파에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부모님께 신혼집을 안 받기로 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어제까진 아무런 말도 없었잖아. 모두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제 와서 집을 안 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버님, 말씀 한번 잘하셨어요. 결혼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 결혼 안 하려고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한테 저 말고 따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여자냐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자 예상대로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첫사랑이었고 그날 제가 삼자 대면을 위해 직접 초대했었죠.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하기 위해 불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도 딱 시간 맞춰 오셨네요. 너가 여기를 왜 찾아왔어?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빠가 너무 결혼하고 싶어 한다던 바로 그 여자분이에요. 그제야 남자친구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고 자기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언제 그 여자를 오라고 했다고? 오빠가 아까 나한테 톡 보냈잖아.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오라고. 다들 어처구니가 없어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있었고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메시지 제가 보냈어요. 그쪽이 오늘 여길 와주셔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거실은 폭풍이 몰아친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듯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남자친구 혼자 억울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마주친 거야. 그래서 반가워서 연락 몇 번 한 거고. 나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한다고 미리 말도 했어. 남자친구의 그 말에 그 여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빠가 먼저 저한테 연락했어요. 결혼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다면서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결정적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똑바로 이야기해요. 내가 오빠랑 결혼하면 돈 뜯어내고 이혼해서 당신들 둘이 살자고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거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곧바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 조심해.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며칠 전 두 사람이 식당에서 이야기 나누는 거. 이미 녹음도 했고 동영상까지 있어. 그게 오빠의 진심이었어?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남자친구의 첫사랑이란 그 사람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난 진짜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이 먼저 연락했고 결혼하기 전에 잠깐 불장난하는 건 줄 알았다고요. 남자친구는 화를 내고 그 여자는 울먹거리는 상황 속에서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제 핸드폰에 옮겨놓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보여드렸죠. 이게 대체 뭐냐? 세상에, 이 사진이 언제적이야? 바로 지난달이에요. 여기 보시면 날짜도 있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혀를 내둘렀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자식이 미쳤구나 미쳤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파혼을 공식 통보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전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심지어 제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터져나오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었던 제 마음은 처음부터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진심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짓밟힐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희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모두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라며 도리어 제 마음이 걱정된다고 하셨죠. 네가 받았을 충격이 더 클 텐데 이젠 잊고 마음 다잡자. 사람 잘못 만난 거야. 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왕이면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 그리고 양가 가족들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까지 잘못을 저지른 인간이 책임을 지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사과할 생각 없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과는커녕 저에게 화를 내며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 내가 전 여친을 잠깐 만난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 헤어지면 남인데 내가 너한테 결혼 비용도 주고 위자료도 줘야 한다고? 미쳤냐? 말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모든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냈어요. 예식장 계약금, 미리 예약해둔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 청첩장과 웨딩사진 스튜디오 비용 등등 지금까지 크게 작게 쓴 돈만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문자를 확인한 그는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기는 싫었지만 무슨 궤변을 또 늘어놓는지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너가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인 거야. 이 결혼 먼저 깬 건 너잖아. 그러니까 취소 수수료는 너가 내야지. 내가 지금까지 너 만나면서 쓴 돈이 얼만데. 내 차로 데이트하고 기름값도 다 내가 냈고 너한테 선물 사준 것도 다 기록에 있어. 프로포즈에 쓴 돈도 다 내가 너한테 쓴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름값 누가 보면 나한테 명품이라도 사준 줄 알겠네. 기억나는 선물 하나도 없어. 그는 자기 말이 안 통하자 마지막엔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벌써 결과를 알고 있었죠.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말투는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정신은 못 차린 듯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 약혼식이라도 했냐? 약혼한 일이 없는데 파혼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전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결국 고작 그 수준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생각해낸 게 그 말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미 결혼식장 계약했고 예물도 주고받았어. 신혼집도 우리 아빠 명의에서 내 명의로 바꿨고. 이 정도면 약혼관계로 인정돼. 모르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던가. 그리고 나는 결혼비용 청구는 물론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위자료야? 처음엔 그런 말은 없었잖아. 그건 나보다 네가 더 잘 알겠지. 너가 그 여자랑 뭐라고 다녔는지 입장 바꿔서 내가 너처럼 그랬다고 해봐. 너는 충격 안 받았겠어? 그렇게 저는 예정대로 파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들어간 비용 내역은 전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했고 법원은 당연히 모든 책임을 남자친구에게 묻는 판결을 내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순히 서로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것이라면 저도 굳이 이런 싸움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바람을 피웠고 저를 이용해 돈까지 뜯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결혼 준비 비용은 물론이고 예물 반환까지 판결을 받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준 그 판결 하나만으로도 억울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위자료까지 예상하지 못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아니,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잖아. 판결대로 진행하고 나한테 연락은 그만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끝날 사이야? 나 너한테 정말 진심이었어. 진심인데도 그런 짓을 했으면 내 입장에서는 더 무섭지. 나는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해. 너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 돋아. 또 전화하려면 위자료 입금하고 해. 며칠 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찾아와 정중히 사과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눈물까지 보이며 고개를 숙이셨을 때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단지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 때문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위자료까지 모두 입금된 걸 확인한 후 저는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한번 파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울고불고 하기보단 빨리 잊고 털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제가 파혼한 것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해해주는 사람들,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다시 만나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일하며 스스로에게 충실한 지금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시집을 갔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불안감과 초조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나 봐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늘 몸과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는 매일 저녁 집 근처 공원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달리는 시간은 오롯이 제 것이었고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지쳐버린 제게 이 시간은 꼭 필요한 휴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달리는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복 차림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페이스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보니 꽤 오래 달리기를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먼저 도착해 있으면 그가 오는 게 보였고 어떤 날은 그가 먼저 와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 설마 비가 올 줄은 몰랐던 터라 저는 준비 없이 나왔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공원 한쪽에 있는 정자로 뛰어들었고 그 남자도 같은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매일 뵙는 것 같은데 여기 자주 오세요? 네, 퇴근하고 거의 매일 와요. 스트레스 풀려고요. 저도요. 저도 회사 다니는데 운동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요. 저도 그래요. 사무직이라 이제는 정말 운동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고 나이도 똑같은 동갑이었어요. 그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일반 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통 관심사가 생기니 말문이 트였고 비가 그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말이 편한 사람이었고 농담도 적절히 섞어가며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저도 어느새 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 사시면 혹시 그 새로 생긴 카페 가보셨어요? 거기 커피 괜찮던데. 아, 거기요? 아직 못 가봤어요. 맨날 지나가기만 하고. 다음에 운동 끝나고 한번 가보시죠. 제가 한턱 낼게요. 그의 제안은 부담스럽지 않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각자 달리다가 끝나고 만나는 정도였지만 점점 함께 페이스를 맞춰 달리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약속했던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죠. 그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회사 이야기와 취미 이야기, 가족 이야기까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와의 만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이 즐거워졌고 공원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그날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옷을 고르는 제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몇 번 거친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 초반은 늘 달콤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데이트 비용도 공평하게 나눴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늘 성실했고 약속도 잘 지켰어요. 연락도 꾸준히 했고 제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유독 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절약을 강조한다는 점만 조금 특이했어요.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가성비 좋은 식당을 선호했고 브랜드 제품보다는 실용성을 따졌습니다. 선물도 화려한 것보다는 실속 있는 것을 골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단점이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알뜰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습관 정도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연애가 6개월을 넘어가면서 남자친구의 절약 성향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알뜰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기준이 제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친구에게 추천받은 유명 맛집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대. 친구가 데이트하러 갔다가 완전 감동했다고 하던데 우리도 한번 가볼까? 어디? 어디 한번 볼까? 그는 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바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 1인분에 이 가격이야? 그리고 보니까 양도 적다고 리뷰에 나와 있네. 이 돈이면 훨씬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그래도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다잖아. 가끔 이런 데도 가보는 거지. 글쎄,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분위기 좋은 게 배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가 포함된 거잖아.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설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서운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꽃 선물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받은 꽃다발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는 제게 남자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꽃은 진짜 돈 낭비야. 며칠 지나면 시들어서 버리는 건데 몇만 원씩 주고 사는 게 말이 돼?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지. 그래도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엔 꽃도 받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잖아. 꼭 비싼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감성팔이야. 마케팅에 속는 거지. 난 그런 거 안 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거라고 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꽃 한 송이가 갖고 싶다기보다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어요.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여행과 같은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지만 그는 그걸 사치라고 여겼어요. 저는 감정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실용성과 효율을 우선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점점 갈등으로 번질 뻔했지만 어느 날 그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셨거든. 그런데 IMF 때 완전히 망했어. 하루아침에 집도 날아가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어렸을 때 그걸 다 보고 자랐거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살았어. 돈 쓰는 게 무섭더라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혔어. 그래서 지금도 돈을 쓸 때마다 불안해. 이게 낭비는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이젠 이해할게. 내가 너무 몰랐네. 고마워. 나도 알아. 내가 좀 지나친 것 같다는 거. 근데 이게 쉽게 안 고쳐져. 그냥 내 몸에 밴 거야. 그날 이후 저는 그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절약이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비싼 레스토랑 대신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아갔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꽃을 받고 싶다는 말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가치관의 차이를 전부 메울 수 없다는 것을요. 연애는 단기적인 타협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결혼은 다른 이야기였죠. 결혼은 매일매일의 생활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어가던 어느 봄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특별히 화려한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공원에서 조용히 반지를 꺼내들며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차이, 그동안의 작은 갈등들, 때로는 답답했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진심, 그리고 함께했던 인연이라는 시간도 떠올랐습니다. 좋아, 결혼하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한 가지 단점만 빼면 다 잘 맞았고 오랜 시간 함께하며 정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뵙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남자친구의 절약 철학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 보통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예식장부터 알아보고. 나는 솔직히 결혼식에 돈을 많이 쓰는 게 좀 그래. 하루 몇 시간 하는 행사에 몇 천만 원씩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하자. 하객도 최소한으로만 부르고. 그래, 그럼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려나? 설득할게. 요즘은 스몰 웨딩도 많이 하잖아. 그 돈을 신혼집이나 신혼여행에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화려한 결혼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예물이나 예단은? 그것도 생략하자. 솔직히 예물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단도 형식적인 거잖아. 그 돈이면 신혼집 가전제품 사는 게 훨씬 실용적이야. 남자친구의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결혼식은 최대한 검소하게,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고 대신 그 돈을 신혼집 마련과 신혼여행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 계획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례허식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게 현명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하면 돈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보통 어떻게 해? 나는 우리 월급을 다 한 통장에 모으면 좋겠어. 부부 공동 통장 만들어서 거기로 다 넣고 내가 관리할게. 나 엑셀로 가계부 정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수입 지출 다 꼼꼼히 관리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면 우리 미래가 훨씬 안정적일 거야.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괜찮겠어? 당연하지. 내가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너는 회사 일도 바쁘니까 골치 아픈 돈 문제는 나한테 맡기면 돼. 그의 제안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평소에도 본인 재정 관리를 엑셀로 1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저보다 훨씬 꼼꼼했어요. 저는 돈 관리에 그다지 관심도 없어서 월급 받으면 적금 넣는 게 고작이었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자기가 해줘. 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 고마워. 내가 책임지고 잘 관리할게. 우리 10년 안에 집 한 채 장만하는 거 목표로 하자.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저도 그 계획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예상대로 약간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는 예물과 예단을 생략한다는 말에 조금 섭섭해하셨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엄마,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집 꾸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도 예물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저희 둘 다 동의한 거예요. 실속을 챙기는 게 더 좋잖아요. 결국 부모님들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오히려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쓸데없이 돈만 많이 쓰는데 너는 알뜰하고 좋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고 신혼집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지도 미리 결정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주장대로 유럽이나 미주 대신 동남아시아로 정하면서 비용을 절약했고 날씨도 좋고 휴양지로도 좋다는 이유도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곧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사실이 설렜어요. 남자친구도 평소보다 더 다정했고 결혼 준비를 하나씩 챙기는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계획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요. 부부공동통장이라는 이름 아래 제 월급을 관리하겠다는 그 제안이 얼마나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를요. 그리고 곧 있을 신혼집 방문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며 순진하게 웃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주말, 예비 남편은 신혼집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비 시어머니도 함께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신대. 괜찮지? 어머니가 집 보는 눈이 있으셔서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 시어머니 의견도 들어보면 좋지. 저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경험 많으신 어른이 함께 가시면 놓치는 부분을 짚어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경기도 광주 쪽의 신축급 아파트 단지 몇 곳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을 보고 나서 부동산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태블릿을 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마침 방금 급매물 하나 들어왔네요.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인데 시세보다 5천만 원은 싸게 나왔어요. 33평형인데 관심 있으세요? 33평이요? 저희는 그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려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어머, 어디 한번 볼까요? 33평이면 괜찮은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긴데 역세권이고 꽤 학군도 좋은 곳이에요. 원래 5억인데 급하게 처분하려는 거라 4억 5천에 내놨대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보기만 하는 건데 뭐. 예비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반응에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남자친구도 별다른 말 없이 차에 올랐어요. 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확실히 입지가 좋았습니다. 역에서 가깝고 주변에 학교와 마트,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집 내부도 깔끔했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아이 낳으면 방 여러 개 필요해. 그리고 이 가격이면 정말 싼 거야. 이런 기회 흔치 않아. 그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여기를 엄마 집으로 하시는 게 어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깜짝 놀라 남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반응을 힐끗 보시더니 놀란 척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괜찮아. 아니에요. 원래 제가 부모님 집 사드리기로 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데가 너무 오래돼서 불편하시잖아요. 이 기회에 여기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집을 사드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그 얘기는 나한테 한 적 없는데? 아, 미안, 깜빡했어. 원래 결혼 전에 부모님 집을 마련해 드리려고 했거든. 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 집을 어떻게 사드린다는 거야? 우리 신혼집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걱정 마, 대출은 내 명의로 받을 거고 대출금도 내가 갚을 거야. 너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 그 말을 남자친구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애가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근데 이건 정말 기회야. 이 가격에 이런 집이 다시 나오기 힘들어. 그리고 나중에 이 집도 너희 것이 될 거잖아. 하지만 대출금을 혼자 갚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우리 신혼집 대출도 있는데. 가능해. 내가 계산해봤어. 보너스랑 합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집 팔면 그 돈으로 일부 상환도 가능하고. 남자친구는 자신감이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말하니까 더 이상 반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 부동산은 타이밍을 놓치면 끝이야.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내일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야. 남자친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 가격에 이 조건이면 오늘 안에 무조건 나갈 겁니다. 벌써 몇 팀이 관심 보이고 있어요.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저를 설득하고 있었고 마치 제가 좋은 기회를 방해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알았어. 너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어머니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고마워. 나 진짜 후회 안 시킬게. 남자친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계약이 바로 진행되었어요. 계약금은 남자친구가 본인 적금을 해약해서 냈고 잔금은 부모님의 집을 팔아서 그 돈과 부족한 건 대출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할 정도였어요. 왜 오늘따라 어머니가 함께 나오셨을까? 왜 하필 그 매물이 그 타이밍에 나왔을까? 왜 남자친구는 그렇게 조급하게 계약을 밀어붙였을까? 하지만 저는 제 의심을 애써 눌렀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곧 결혼할 사람인데 저를 속일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우연히 본 휴대폰 메시지 하나가 제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희생양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집 계약을 하고 일주일 후에 남자친구와 저는 신혼가구 페어에 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고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침대와 소파, 식탁을 보며 신혼집을 상상하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이 소파 어때? 색깔도 예쁘고 크기도 딱 좋은 것 같아. 괜찮긴 한데 가격이 좀 세네. 다른 것도 더 보자. 우리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소파 코너에 앉아서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고 있던 남자친구의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 두 번 계속 울렸습니다. 전화였죠.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망설이는 사이에 전화가 끊겼고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연락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걔한테 말 조심해. 괜히 실수하지 말고.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조심하라는 걸까?
무슨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걸까?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의 카톡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어요. 일주일 전 그 집을 계약하던 날의 대화였습니다. 엄마, 계약 완료했어요. 잘했다. 너 연기 괜찮았어? 당연하죠. 여자친구가 눈치챌 뻔했는데 잘 넘어갔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앞으로 조심해야 해. 결혼 전까지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니 더욱 충격적인 대화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여자친구 월급이 꽤 되더라고요. 이거면 대출 갚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래서 공동 통장 만들라고 했잖아. 네, 이미 동의받았어요. 결혼하면 여자친구 월급도 다 그 통장으로 들어와요. 완벽하네. 그럼 그 돈으로 대출금 갚으면 되겠다. 네, 여자친구 월급으로 대출을 갚으면 저는 제 돈 그대로 모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그치? 우리 아들 똑똑해. 그리고 걔한테는 네 돈으로 갚는다고 했지? 당연하죠. 자기 돈 쓴다고 했으면 절대 동의 안 했을 거예요.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 재산이니까 다 우리 돈이야. 더 위로 올라가니 아예 그 집 계약을 계획하던 대화까지 나왔습니다. 엄마, 부동산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러 가는 날 마침 좋은 급매물이 나온 것처럼 연출해달라고요. 그래? 얼마 줬어? 50만 원 줬어요. 자연스럽게 해준대요. 좋아. 그럼 나도 그날 같이 가서 놀란 척 연기 잘할게. 우리 아들 생각이 기특해. 엄마가 도와주셔야 여자친구도 믿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여야 걔도 동의할 거예요. 알았어. 엄마 연기력 믿어. 완전히 속일 수 있어.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속였던 거죠. 부동산 급매물도 거짓, 우연히 함께 간 것도 거짓, 예비 남편이 본인 돈으로 대출을 갚겠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고 저는 그저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제 월급으로 자기 부모님 집 대출을 갚게 만들려고 공동통장을 만들자고 했던 겁니다. 돈 관리를 맡겠다던 것도 가계부를 꼼꼼히 쓰겠다던 것도 다 제 돈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2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하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 내용을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날짜와 시간이 모두 보이게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그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자마자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전송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대화창도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모든 걸 마치고 휴대폰을 다시 외투 주머니에 넣는 순간 남자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 앉아 있으라고 했잖아. 그냥 저기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에서 표정을 지웠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그래?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몇 개 괜찮은 게 있더라. 나중에 다시 보자. 그래,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폐허를 나와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예비 남편은 평소처럼 말을 걸었고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빠르게 집에 돌아와서 혼자가 되자마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배신감이 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였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울고 또 울다가 저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너무 급한데 혹시 너네 사촌 오빠 연락처 좀 줄 수 있니? 오빠가 변호사시잖아. 응? 갑자기 왜? 너 무슨 일 있어?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진짜 급해. 친구는 더 묻지 않고 바로 사촌오빠의 연락처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 바로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생각이었죠.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인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다음날 오후에 저는 친구 사촌오빠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분이셨고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수진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일단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연애 과정과 결혼 준비, 공동통장 제안, 그리고 그 집 계약 사건까지,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스크린샷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화면을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혼인 빙자 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결혼을 미끼로 당신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거니까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다만 지금은 아직 결혼 전이라는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 후였다면 훨씬 일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파혼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그동안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손해 등을 산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에 저는 남자친구를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고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일단 앉아. 제 차가운 목소리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스크린샷들을 그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무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야. 이게 뭐야? 나를 이렇게 속일 생각이었어? 이건 오해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 뭘 어떻게 오해하라는 거야? 부동산한테 돈 주고 연출하라고 한 것도, 내 월급으로 대출 갚으려고 한 것도, 어머니랑 짜고 나를 속인 것도 다 오해야?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너의 미래지 내 미래가 아니잖아. 네 계획에서 나는 그저 돈이나 벌어다 줄 도구였던 거잖아. 아니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속여? 사랑하는 사람의 돈을 몰래 빼돌릴 계획을 세워? 그게 사랑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이미 끝났어. 나는 너랑 결혼 안 해. 파혼이야. 뭐? 파혼? 그리고 나 변호사 선임했어. 앞으로는 전부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지금까지 들어간 결혼 준비 비용도 전부 네가 물어줘야 돼. 그제야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거야? 당연하지.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법적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측은 처음엔 합의를 시도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결국 재판까지 갔고 제가 확보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 통장 거래 내역 등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입증했어요. 재판부는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결혼을 빙자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판결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결혼 준비 비용, 그리고 제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서 총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법정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평생 절약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함께 와 있었는데 그녀 역시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원했던 결말일까?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피해자였고 제 권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저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어요. 제가 향한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밀려왔다 다시 빠져나가는 파도처럼 제 마음속 감정들도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천천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추스르고 제 삶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파혼을 선택했고 결혼이 아닌 해방을 선택했어요. 그나마 결혼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